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다 이제 합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 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특검 수사 받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
특별 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의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삼성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계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물산 합병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이 개입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어떤 삼성그룹의 경영 방식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충기 사장 등등이 이거 너를 위한 거다. 너에게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만들어줄게. 물산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때까지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게 되고 그 무리수가 불법행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삼성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지금 말씀이 그러면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었던 그 비서실 있잖아요. 네. 막강 비서실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왔는데 그 비서실에 있을 때 임원들과 지금 이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하는 일의 업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좀 오버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60년대 비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비서실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병철 회장 혼자가 모든 계열사들의 상황을 다 보고받고 다 직접 의사결정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조직이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는데 그 소병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 이제 소병회 회장실에서는 주로 그 비공식 참모 조직의 중심이 기획 파트였어요. 기획팀. 그래서 이제 그 기획팀이 삼성자동차를 이제 기획해서 추진하다가 다 말아먹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이학수 부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학수 부회장 때부터는 재무팀이 미래전략실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처럼 대마불사의 전략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그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재무팀은 축소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를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02년도부터 중국 효과가 발휘되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겠습니까?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데는 스마트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본업은 그게 아니라
바로 총실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식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합병하고 이제 이런 거에 역시 바로 그 재무팀 소속의 임원들이 관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변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방식으로 계속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배 주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오늘날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삼성의 기획도 참여했던 우리 그 공 선생 한번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들을 위주로 한번 지금 이거 삼성 지금 김상조 교수님 하신 말씀을 좀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개인적인 경우로 풀면 이제 96년에 와가지고서 삼성에 갔어요. 예, 갔더니 당시 뭐 7사제 아니면 뭐 이것저것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경영혁신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참 이건희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열만 낸다, 바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 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그 절박성은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장기 지배주주로서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조직의 변화로 어떻게 끌어낼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누가 그 얘기하던데 무솔리니가 그 이탈리아에서 그 출산 정책 할 때 애 안 낳으면 끊고 감옥 집어넣고 하던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격다짐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7시 나와. 그래서 4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창의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길러.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턱도 안 되는 짓들 갖다 이것저것 막 해댄 거죠. 그러다가 97년에 나빠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에 삼성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학수 씨가 이제 비서실장 구조본부장 되면서 상당한 규모를 줄였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직원만 해도 그 당시에 소리 안 나게 언론에서 30%. 보도를 안 해서 한 30%가 현대자동차는 소리 나게 하면서 정리해고 30% 했고요. 삼성전자는 소리 안 내게 30% 인원 정리했어요. 이게 삼성과 현대의 차이거든요. 언론한테 돈 먹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본 효율성 같은 거 따지고 그러고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기획팀이 몰락하고 재무팀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관리팀이라고도 해요. 처음에는 저는 삼성 가가지고 관리 그러게 관리가 뭐야? 무슨 말이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인데 심지어는 제가 모시던 윗사람이 외국인이랑 만나는 자리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관리 담당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 양반이 영어로 말하고 싶으니까 주차장 관리가 영어로 뭐지? 그래서요. 그 파이낸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파이낸스는 아니지. 응? 이 매니지먼트 아니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민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재무라는 삼성에서의 역할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랑 관리가 나중에 합쳐서 지금 재무팀이라고 옛날에는 관리랑 재무가 좀 재무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파이낸싱 또는 스트럭처링 하는 데고 재무가 관리를 총괄하게 된 관리는 성과 관리는 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서구 기업에서는 그걸 재무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삼성은 근데 그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금융위기를 터지면서 기획팀이 이제 말하자면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팀이 있어요. 삼성의 요거가 이제 제가 보기엔 삼성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팀이에요. 그 감사팀의 검찰 같은 역할이 뭐냐면 삼성의 독특한 컬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깥에는 뇌물을 매겨라. 그래 너는 받지 마. 네. 그 엄격한 그 이중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패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관계사나 밖에서 돈을 그 받으면 그거는 아주 막 작사를 해요. 그런데 돈 주는 거는 벤치마크를 잡는 게 이건 제가 이건희의 말이라고 제가 전해 들은 말인데 미쓰비시를 벤치마크를 해라라는 걸 사장단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미쓰비시에 왜 벤치마크를 하라 그러냐면은 미쓰비시는 일본에서도 그 로비를 할 때 잘하는 게 뭐냐면 관료의 처음 사무관 때부터 같이 큰다는 거죠. 미쓰이안. 미쓰비시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미쓰비시 하듯이 그렇게 초창기 때부터 관료들을 갖다 미리미리 다 그 매겨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하고 그 사람이 관두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계속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또 돌아오면 또 뭐 해주고 하는 그거를 아주 중요한 자기네들의 그 말하자면 경쟁력의 요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독특한 컬처가 있는 것이 외부적인 그 뇌물의 체계화와 내부적인 뇌물의 그 침입을 절대로 막는 것. 거기는 플러스 이제 뭐 일종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는 부패 플러스 인사 문제, 파당 그를 만드는 걸 엄청나게 그 말하자면 막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문회가 뭐 연말에 뭐 망년을 했다. 또는 대학교 출신들이 망년했다 그러면 그건 감사감이 됐거나 아니면 책임자 묻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 다른 재벌과는 달리 삼성에는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염직성과 내부적인 파당을 막는 것, 이게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거를 이병철 씨가 옛날부터 그것은 굉장히 그 까다롭게 관리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삼성의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당시 이제 반도체가 한참 호황이었다가 잠깐 이제 꺼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삼성 안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1조를 넘었다고 막 그냥 흥감해할 때, 감격할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혼자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적자에 가까웠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휴대폰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아냐면 그 당시에 반도체 기획에 제가 잠깐 내려갔었다 그랬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256K인가? 그거를 투자를 지금 해야 되냐 마느냐 언제 할까 갖고 엄청 고민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은 결과적인 면도 모르면 운이 많이 커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보통 옛날에 20년 전에 1조가 들었고 지금은 한 2조에서 3조가 들어요. 한번 짓고 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감가상각 될 때까지는 한 10년을 그냥 갖고 있어야 돼, 미니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제조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반도체는 정말 겁나는 게 그걸 어떻게 알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병철이 반도체를 했다지만 이 반도체를 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꾸준하게 그 안정적으로 그 사이클을 지킬 수 있도록 돈을 대줬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다 이제 합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야.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이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3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특검 수사받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grup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